한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한 노인의 커피값을 내주었는데 그가 자신의 미래 아내를 찾고 있는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비가 큰 창문을 두드리며 저편의 도시 풍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동안 시내 카페는 아침의 활기로 붐볐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풍부한 향기가 비에 젖은 포장도로의 냄새와 섞여 음산한 날씨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와 대화의 속삭임 속에서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카페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낡은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고 다른 신발은 윤이 나는 바닥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그의 눈에는 견뎌온 고난을 말해주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 뒤에 젊은 바리스타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전에 메뉴를 훑어보며 머뭇거리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는 간단한 블랙커피를 요청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주문을 계산하자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으며 점점 더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요? 날카로운 턱선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젊은 바리스타는 팔짱을 끼고 씩 웃었습니다. 이봐요, 친구, 그가 큰 소리로 말하며 근처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긴 쉼터가 아니에요. 돈도 못 내는 사람들에게 공짜는 주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머물 수 없어요. 남자의 뺨이 짙은 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공짜 음료를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잠시 비를 피할 곳을요. 근처 테이블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잘 차려입은 손님들 무리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카페에 한 푼도 없이 와서 대접받길 기대하다니.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어 다른 사람이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거지들도 카페 감정가를 꿈꾸는 걸 보면 세상이 힘든가 봐.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그는 굴욕감의 무게에 짓눌린 채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은 젓갈색 머리의 29살 웨이트리스 엠마가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녀의 헤이즐넛색 눈은 이제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빈 컵과 접시가 가득 담긴 쟁반의 균형을 잡으며 그녀는 붐비는 카페를 가로질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결단력 있게 쟁반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소박한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어 $5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단호하게 놓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퍼지기 시작한 수군거림을 가르며 꾸준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리스타의 미소가 그녀를 보자 흔들렸습니다. 엠마, 너 뭐 하는 거야?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 남자 돈까지 내줄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서 공짜를 기대하면 안 되지. 엠마의 시선은 모인 손님들을 훑었고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커피값을 낼게요. 그녀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판단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구석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고결하시네. 한 남자가 조롱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영웅 놀이하네. 나중에 팁이라도 받으려는 건가? 엠마는 방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으며 목소리는 확신에 차 울려 퍼졌습니다. 친절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동정심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게 진짜 속 좁음을 드러내는 거죠. 카페는 조용해졌고 이전의 조롱 섞인 분위기는 만져질 듯한 자기 성찰의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엠마는 그 남자에게 돌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가 권했습니다.
곧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거친 말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곳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엠마가 그의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카페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그들의 이전의 즐거움은 이제 차분한 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엠마는 소박한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존엄과 공감의 등불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주위 사람들에게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남자는 그저 보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단순한 행위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교대 근무의 마지막 테이블을 치우면서 카페에서의 그 순간은 여전히 엠마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지만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침묵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니저 브라이언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탄 커피와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문 닫아 그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따랐습니다. 브라이언은 팔짱을 꼈습니다. 여긴 사업장이야. 엠마, 내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가 공짜를 받을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가 계속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놀이를 하고 싶으면 근무 시간 외에 해. 제가 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넌 내 동료를 당황하게 하고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어. 엠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그가 스스로를 당황하게 한 거예요. 날 시험하지 마, 브라이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서빙하는 거지 설교하는 게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가서 내 분수를 기억해. 주방으로 돌아가자 마시와 조시가 싱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마시는 겨우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동생이랑 아직 월세 나눠내면서 고결한 척하는 거 참 좋겠네? 조시는 킥킥 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비밀 억만장자인 줄 알았나 보지.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잡고 퇴근 서명을 하고 밖에 이슬비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공기는 젖은 포장도로와 도시의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릴리와 함께 사는 아파트는 비좁았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풍이 있는 창문이 달린 원룸이었습니다. 릴리는 담요 아래 웅크리고 떨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봐, 엠마가 속삭이며 동생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네, 릴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엠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에 발이 묶였어. 그녀는 낡은 죽을 데우고 소금을 조금 넣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3, 지하철 토큰 하나, 엄마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녀는 돈을 보고 천천히 접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릴리가 잠든 후 엠마는 창가에 앉아 유리를 타고 흐르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반사된 모습은 피곤하고 창백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조용한 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15살 때 길거리 시장에서 엄마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더기 치마를 입은 한 노파가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물을 주고 엠마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었습니다. 엠마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의 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은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그녀가 카페에서 젖고 부끄러워하며 보이지 않는 그 남자를 보았을 때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을 위해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으로 칭찬받느니 옳은 일을 하다가 조롱받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존엄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엠마는 드문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 그 사건 이후 나흘이 지났습니다. 4번의 긴 교대 근무는 반쯤 들리는 속삭임과 조금 길게 머무는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엠마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 그녀는 원하지 않은 일로 보이게 되었고 그 시선은 침묵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카페는 평소처럼 컵이 부딪히고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한가한 대화로 붐볐습니다. 엠마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부스러기를 닦고 접시를 쌓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멎었고 호기심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는 차콜색 정장과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으며 그의 윤이 나는 신발은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소박한 카페가 아니라 유리타워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틀림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엠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흠뻑 젖고 굴욕을 당한 남자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엠마는 손에 든 천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메뉴를 들고 다가갔는데 모르는 척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질문이 하나뿐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엠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저를 모르셨잖아요. 얻을 것도 없었고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공짜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작아지게 만들어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그녀는 메뉴를 옆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17살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엄마를 문제인 것처럼 지나쳐갔어요. 한 여자를 제외하고요.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한 노파였죠. 그녀가 머물렀고 저는 기회가 생기면 그녀처럼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물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엠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책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은 별로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용감한 일을 하는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시 음악 바흐 쇼팽에 대해, 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낄 때 잔인해지는지에 대해. 그는 엠마가 읽어보지 않은 작가들을 언급했고 그녀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식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소음은 배경의 웅웅거림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엠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뭘 기대했는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사라질 사람이라고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본 다음 다시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을 가졌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다시 인간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날 당신이 그랬어요.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저 두 사람이었습니다. 웨이트리스와 억만장자가 아니었고 낯선 사람과 구원자가 아니었으며 그저 마침내 보여진 두 영혼이었고 둘 다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엠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반송 주소도 발신인 이름도 없었고 그저 금색 글씨와 신의 웨이트리스가 아닌 국가 원수를 접대하는 것으로 더 유명한 신의 5성급 호텔인 에인슬리의 A 로고가 새겨진 두꺼운 상아색 카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맨 위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엠마 L. 베넷 찰스 H. 에버린의 손님.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고 오후의 햇살이 비밀처럼 금색 봉인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열어보라고 대담하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가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과 가슴의 이상한 조임이 섞여 사흘 후 호텔 로비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괜찮은 블라우스를 입고 룸메이트에게 빌린 신발을 신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뒤로 고정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했을 때 그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빛을 떨어뜨리는 샹들리에, 조용한 자격으로 걷는 사람들. 그녀는 겨우 안정된 목소리로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엠마 베넷인데요.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컨시어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21층의 개인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에버린 씨가 곧 오실 겁니다. 에버린 씨,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침묵 속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하고 호화로웠으며 깊은 가죽 의자,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그리고 하늘의 왕좌처럼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런 세상에 자신이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찰스. 하지만 카페의 그 남자가 아니었고 며칠 전에 정장 차림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찰스는 맞춤 정장처럼 존재감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에 잠시 머물렀던 두 명의 비서에게 둘러싸여 그는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권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했습니다. 엠마, 그가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여긴 정확히 커피숍이 아니네요. 그는 창가에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차, 과일 그리고 손대지 않은 에스프레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중받는 것인지 검사받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따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그 이하의 것은 부정직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은, 그가 말했습니다. 찰스 H. 에버린입니다. 저는 에버린 홀딩스의 설립자입니다. 우리는 12개국에서 주로 인프라 및 사회적 영향 투자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카페에서는 일부러 허름하게 입었죠.
일부러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얻을 게 없을 때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엠마는 앞에 놓인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명확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이제 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암이었고 갑작스러웠죠.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친절이 진짜라고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익명으로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며 세상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가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는 그녀를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누군가를 찾았어요. 엠마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중받는 기분인지 아니면 소름 끼치는 기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를 시험하셨군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조종당한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그래요. 엠마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의자가 양탄자에 부드럽게 긁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작은 도덕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해주고 그 다음은요. 저에게 수표를 써주고 일자리를 제안하고 차를 주나요? 찰스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아요. 당신이 제 말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엠마의 숨결은 떨렸고 그녀의 감정은 모순 충격, 불쾌감, 호기심, 경외감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도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손을 등 뒤로 깍지 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엠마,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찾고 있었어요. 세상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그리고 아마도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에게 상기시켜줄 누군가를요.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감사를 사고 싶지 않아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저와 다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기대 없이 가식 없이 엠마는 그를 보았습니다. 맞춤 정장이나 호화로운 라운지나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그의 눈을. 낡은 코트를 주고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부끄러움에 젖어 아래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을. 그녀 앞의 남자는 카페의 그 남자와 같았고 어쩐지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찰스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정직한. 주목받기 위해 한 게 아니고 이게 전부라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엠마는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초청이었습니다. 불호의 초청이 아니라 훨씬 더 드문 것, 즉 보여지고 기억되는 것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감명을 주는지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이기로 선택하는지 때문에. 엠마는 찰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호텔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무언가의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삶밖의 한순간,
그녀가 들여다보았지만 결코 넘어갈 수 없을 창문.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후 다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색 엠보싱이 없었고 단지 정성스러운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같은 꾸준한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엠마. 다음 주에 몬트리올로 여행을 가요. 매년 방문하죠. 거기는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업 때문도 형식 때문도 아니고 그냥 동행으로요. 그냥 대화로. 기대 없이 오직 진심 어린 초청이에요. 찰스. 안에는 왕복 기차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의 작은 아파트의 비좁은 부엌에서 엠마는 렌즈 위에서 끓고 있는 밥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여동생 릴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차를 마시며 부드럽게 기침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의 릴리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문 일이네 그렇지. 릴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거야.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릴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초청에 대해, 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느끼게 한 방식에 대해. 그녀가 이전에 감히 두드려보지 못했던 문, 그의 세상에 내가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나 그가 나를 보는 방식을 바꾸면 어떡하지? 릴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엠마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넌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줬어. 아마 이제 누군가가 널 위해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게 어떤 모습인지 볼 때가 된 거야. 그날 밤 엠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시내버스 소리,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비웃고 판단했던 방식. 그녀는 찰스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고 착고 인간적인. 그리고 그녀는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이 널 데리러 오길 기다리지 마. 가끔은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해. 해가 뜰 무렵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낡은 일기장, 옷 2벌,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몇 달 동안 끝내지 못했던 책. 그녀는 릴리에게 식료품비와 평소보다 오래 지속된 포옹과 함께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차역에서 그녀는 망설임과 희망 사이 어딘가에 마음이 걸린 채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치 속으로도 환상 속으로도 아닌 미지 속으로. 찰스는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팡파르도 없이 그냥 그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무릎에 책을 놓고 테이블에 커피 2잔을 놓은 채.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빙받는 데 익숙한 남자의 연습된 미소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진짜인 무언가. 당신이 올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발치해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올 줄 몰랐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났어요. 세상은 당신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도 없고 금으로 포장된 길도 없어요. 그냥 아마도 이제 혼자 걷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엠마는 도시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기차의 리듬이 심장 박동처럼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는 것을 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여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차는 그들을 앞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묶인 두 명의 뜻밖의 여행자. 엠마는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그 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탈출이나 분화 환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직한 무언가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엠마가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요트도 샴페인 브런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마을과 먼지투성이 소도시,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눈을 떴고 찰스의 낡은 지프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세상이 믿는 억만장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도시 외곽의 고아원을 방문했고 아이들은 찰스의 팔에 달려들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가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일, 좋아하는 책, 비밀 농담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 중인 중독자들을 위한 쉼터에 갔고 찰스는 거에 말하지 않았지만 깊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금을 지원했지만 결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손으로 반쯤 지어진 집의 현관에 앉아 그들 맞은편의 남자가 스카이라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수프를 먹었습니다. 엠마는 이 모든 것을 조용한 경외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몬트의 한 지역 푸드 팬트리에서 상자를 정리하며 한번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인간처럼 대하는 것을 멈출 테니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녀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사가 아니라 연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퀘벡의 숲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오두막에서 그들은 현관에 앉아 귀뚜라미가 노래하고 공기가 소나무 향으로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빛은 그들 사이의 나무 테이블에 놓인 단 하나의 랜턴에서 나왔습니다. 찰스는 캐모마일 차를 끓였습니다. 엠마는 양모 담요에 웅크리고 앉아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색함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숨 쉬는 것 같은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찰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어둠 속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안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동행, 위안, 심지어 사랑까지요. 그는 잠시 멈춘 다음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왜 사랑하는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혹될 필요 없이 그저 함께 있어줄 사람. 엠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무겁고 섬세하게 자리 잡도록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랜턴 불빛과 더 깊은 무언가를 모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당신인지 그 모든 이유를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저 자신다웠던 적은 없어요. 찰스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답을 막 들은 것처럼.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위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유한 것은 근접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매우 다른 삶에 의해 형성된 두 사람이 그들의 상처 사이의 공간에서 조용한 공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엠마는 오두막 창가에 앉아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반쪽짜리 문장과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조용함, 발견됨, 보여짐. 그녀는 책을 닫고 베개 밑에 넣고 고요함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도 저는 더 용감한 무언가에 우연히 부딪혔어요. 밖에서는 별들이 그들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며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의 조용한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환상이나 운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때 자신들이 혼자라고 믿었던 두 영혼의 이야기.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까지. 석 달, 조용한 아침과 서두르지 않는 대화의 석 달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 펜트하우스 창문이 아니라 길거리 계단과 붐비는 커뮤니티 홀에서 세상을 보는 것. 엠마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여전히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여전히 휘갈겨 쓴 생각과 접힌 모서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꼿꼿이 걸었습니다.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찰스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의 한 여성 쉼터를 방문하고 막 돌아왔을 때 그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던 개조된 교회의 옥상 테라스에 앉았고 스카이라인이 그들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간단한 폴더를 건넸습니다. 리본도 없고 행사도 없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법적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엠마 베넷 기회기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아니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그렇게 했어요. 저는 다음 소녀를 원해요. 테이블 서빙을 하는 소녀. 여동생을 돌보는 소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녀. 저는 누군가가 봤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찰스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존재할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들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로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요. 엠마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놓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표지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찰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그녀는 길고 꾸준하며 확신에 찬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나 당신의 이름을 달 필요는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가치없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었기에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거기에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주고 싶어요. 찰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조용하고 빛나는 자부심으로. 당신은 이미 그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한때 카페에서 떨며 앉아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남자가 그녀의 거울, 멘토, 친구가 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꼬리표는 없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며 가족도 아니었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 즉 정의가 필요 없는 일종의 영혼의 인식. 공유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편에 있을 거예요. 항상요.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거창한 선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선택, 끈기 있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놓아주는 용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상실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그들은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보러 온 도시의 길고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약속으로서. 조건 없이 한번 베풀어진 친절은 항상 그 길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때로는 가장 진정한 사랑의 형태는 누군가가 모든 걸음에 당신의 일부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는 약속. 마지막 글자들이 카페 창문에 눌러 붙여질 때 비는 부드럽고 꾸준하게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잔 엠마는 우산을 손에 들고 길 건너편에 서서 자신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카페가 아니었고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한 남자가 한때 흠뻑 젖고 부끄러워하며 지갑을 잊어버린 죄로 서 있었던 곳.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웨이트리스였던 그녀가 $5 지폐를 내밀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쓴 곳. 이제 그 공간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 소액 기부자들, 그리고 결코 인정을 요구하지 않은 누군가의 조용한 격려의 도움으로 처음부터 다시 지었고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다시 마감하고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유리 로고 아래에는 모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절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카페는 생기로 빛났습니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책꽂이,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카운터 근처의 칠판에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첫 잔은 저희가 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잔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세요. 구석의 피아노는 오후의 트리오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에는 숫자가 아니라 희망, 신뢰, 시작이라는 손으로 쓴 단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엠마는 창가에 서서 지친 간호사, 배달기사, 엄마와 두 아이 등 인간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휴식과 존엄을 위한 공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이가 많고 구부정하며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문을 잡고 떨렸습니다. 그는 불확실해 보였고 거의 미안해하는 듯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여긴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엠마는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방을 가로질러 바리스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에게 돌아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냥 따뜻한 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앉아 있으려고요? 긴 아침이었어요. 엠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평화와 함께 좀 더 길게 만들죠. 그녀는 바리스타를 힐끗 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잔은 항상 저희가 냅니다. 질문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뒤쪽으로 향할 때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돌아섰고 거기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찰스. 길 건너편의 검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얼굴은 차분하고 눈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 조용한 순간에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감사, 작별,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약속.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소프트 오프닝 동안 엠마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따뜻한 컵을 들고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둘러보았고 모든 좌석이 채워졌으며 공기는 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커피값을 내주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저 작아지는 누군가를 보았고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컵은 제게 $5가 들었지만 제게 준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길 잃은 남자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제가 될 수 있다고 몰랐던 제 자신의 버전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존재에 관한 곳이에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에 관한 곳.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말했어요. 친절은 기억될 필요가 없다고. 그저 계속되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 번에 한 잔씩. 그리고 거의 무심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로맨스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삶은 친절한 제스처와 그것을 진심으로 대하는 용기만으로도 변해요. 방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색소폰이 연주되기 시작했으며 뒤쪽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던 누군가를 위해 첫 잔이 부어졌고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어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무언가로 펼쳐진 여정. 엠마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나 직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은 비 오는 아침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관심을 갖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연민의 조용한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울 스터링 스토리즈를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치유하고 고양시키며 진정으로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보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